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겉보기엔 단단했던 설교, 에릭수의 차오는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람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 중 하나로 악명 높은 낭가파르바트가 전설적인 산악인 칼, 운터키르허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죽음의 지대에서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죠. 친구의 시신을 수습하려다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희박한 생존 가능성을 위해 미친 듯이 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꿈으로 가득 찼던 원정은 어떻게 행성에서 가장 위험한 암벽 위에서 보낸 핏빛 9일간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모든 것은 이 비극적인 날이 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엔진의 굉음과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가득한 차고 한 젊은 남자가 자동차 보닛 위로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바로 칼입니다. 남티롤 출신의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이죠. 그의 손은 쇠와 기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비소를 나와 고개를 드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아늑한 집들의 지붕 너머로 거대한 돌로미티 알프스의 본구리들이 솟아 있습니다. 사는 그는 산을 바라봅니다. 이 고요한 대화는 그 어떤 엔진 소리보다도 크게 울려 퍼집니다. 칼 운터키르허는 그림 같은 발 가르데나 계곡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엔 다른 동네 소년들처럼 축구장에서 공을 차고 스키를 타며 슬로프를 질주했죠. 하지만 15살에 그의 세상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난이 아닌 등반을 위해 처음으로 수직 암벽에 손을 댄 겁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바위의 감촉, 숨이 멎을 듯한 높이, 그리고 완전한 자유. 그 순간 축구와 스키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칼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열정은 금세 전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군에 입대한 그는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자신의 영역을 찾았습니다. 칼은 최정의 낙하산 부대에 배치되어 동료 병사들에게 산악 생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교관이 되어 훈련과 인내심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칼은 평생 가슴에 새깁니다. 97년이 되자 그는 취미를 최고의 전문 직업으로 바꿔놓습니다. 운터키르허는 가장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국제산악가이드 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수직 암벽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게 된 거죠. 계곡에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칼은 전설적인 산악클럽 카토레스를 이끌었고 아이유트 알핀 돌로미테스 구조대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함정에서 조난자들을 구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고향발 가르덴에서 그의 삶은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존경받는 가이드, 믿음직한 구조대원, 아름다운 아내 질케에 사랑하는 남편. 그는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중함에 가면 뒤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숨어 있었죠. 돌로미티는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바위턱이 익숙했고 모든 루트를 완등했죠. 하지만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본구리가 죽음의 지대로 사라지는 거대한 산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칼은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돌로미티 알프스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위에 30개의 새로운 선을 마음속으로 그어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두려운 공백이었던 곳에 그려진 30개의 루트. 90년대 대부분의 산악인들이 유명한 본구리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칼은 이 산들을 자신의 개인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길을 찾았고 매끄러운 수직 암벽만 보이는 곳에서 해답을 찾아냈죠. 운터키르허는 가장 정직하고 타협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클린 스타일의 신봉자가 되었죠. 칼은 바위를 뚫고 미터마다 볼트를 박아 자신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돌로미티는 바위가 주인 곳이고 거대한 산을 오르려면 얼음을 다루는 기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칼은 아늑한 고향 계곡을 떠나 서알프스의 전설적인 암벽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는 몽블랑, 바이스호른, 그란파라디소의 북벽 아래에 섰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추위가 지배하고 태양은 드문 손님이죠. 날씨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아침에는 단단해 보였던 눈이 점심때가 되면 얼음 함정으로 돌변하니까요. 바로 이곳 유럽의 고전적인 암벽들에서 칼은 산을 피부로 느끼고 낙석과 눈사태를 몇 초 전에 예측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거의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파트너들은 같은 지역 출신의 강인한 사나이들, 모든 의미에서 말이 통하는 동양 사람들이었죠. 수직 암벽에서 한 조를 이룰 때 신뢰는 안전장치를 대신합니다. 수 킬로미터의 허공에 매달려 있을 때
로프 반대편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죠.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불필요한 명령 없이 로프의 팽팽함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움직였습니다. 이 팀워크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능력은 훗날 그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칼은 스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리프트가 있는 정비된 슬로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를 매료시킨 것은 야생의 극한 쿨루아르, 즉 바위 사이에 끼인 좁고 가파른 얼음 골짜기였습니다. 경사만 봐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곳이죠. 그는 바이스미스와 몬테크리스탈로 정상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곳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스키나를 한번 잘못 놀리면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순간적인 반응 속도와 신체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가르쳐 주었죠. 알프스에서 보낸 수년간의 세월은 그의 성격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엄청난 기술적 경험을 쌓았고 더 중요하게는 경이로운 정신적 안정감을 길렀습니다. 추위와 근육통, 그리고 완전한 불확실성을 견디는 법을 배웠죠. 알프스는 그에게 혹독한 생존 대학이 되었고 2000년대 중반 칼은 마침내 졸업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제 기초는 다져졌습니다. 그는 공기가 희박해지고 판돈이 극한까지 치솟는 고도를 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가느다란 칵테일 빨대로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기가 너무 희박해져서 인체가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죽음의 지대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2004년 칼 운터키르허는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단순히 엘리트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었죠. 그는 그 문을 발로 차서 부셔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한 통의 초대장으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는 애국심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산 중의 산 K2의 초등 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였죠. 대규모 국가 원정대가 꾸려졌고 칼은 이 야심찬 팀의 일원으로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먼저 세계의 지붕에서 몸을 푼 다음 파키스탄에 있는 최종 목표를 향하는 것이었죠. 봄 칼은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그의 주위에는 마치 우주 유영을 앞둔 우주 비행사처럼 산소통을 주렁주렁 매단 수백 명의 상업 등방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셰르파와 인공산소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미 닦여진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운터키르허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고전적인 능선을 따라 오르되 산소 마스크를 거부했습니다. 폐는 불타는 듯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지만 그는 마침내 8,848m 정상에 서서 얼음처럼 차갑고 수정처럼 맑지만 치명적으로 희박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대부분의 전문 산악인에게 에베레스트 등정은 평생의 업적이자 이후 1년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칼에게 이것은 마라톤의 시작에 불과했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소파에서 쉬지 않았습니다. 즉시 파키스탄으로 이동해 위협적인 피라미드 K2의 아래에 섰습니다. 이 산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가파르고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우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이곳엔 관광객들의 행렬도 없고 어떤 실수든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죠. 몸은 아직 히말라야의 추위를 기억하고 있는데도 칼은 이미 두 번째 8,000m급 본구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의 환희를 맛본 지 불과 60사흘 만이었습니다. 칼은 K2 정상에 섰고 이번에도 역시 인공산소는 없었습니다. 산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통계가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증명했죠. 운터키르허는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두 개의 본구리를 무산소 연속 등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업적은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고국에서 그는 국민적 영웅으로 환대받았습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 훈장을 수여했고 언론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죠. 이제 성공에 안주하며 부유한 고객들을 에베레스트로 안내하고 사인을 해주며 살아도 될 법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명성은 그의 눈을 가리지 못했죠. 그는 성공을 땀과 기술이 아닌 돈으로 사는 산악계의 상업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004년의 환상적인 성공은 그에게 자신의 몸이 극한의 부하를 견딜 수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난간도 다른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곳에서 진정한 도전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지의 침묵을 두려워하지만 칼에게는 그 침묵이 만원 관중의 함성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세계 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산악계 전체는 그가 예측 가능한 길을 걸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바로 명망 높은 14개의 8,000m급 본구리를 모두 오르는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었죠. 그것은 명성을 향한 표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두둑한 스폰서 계약, 고정 로프에 늘어선 줄, 그리고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깊게 파인 눈 속의 길. 하지만 운터키르허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 환하게 빛나는 무대를 떠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비록 성층권이라 할지라도 남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은 기계적인 작업, 즉 일상적인 노동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통계의 한 줄을 추가하거나 여권에 도장을 찍기 위한 높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를 매료시킨 것은 최초 발견자의 순수한 열정이었죠. 칼은 자신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운동선수에서 탐험가로 변신합니다. 그는 수킬로미터의 로프로 산을 질식시키고 캠프를 산소통으로 가득 채우는 무거운 포위 전술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의 선택은 작고 자율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일종의 산악 특수부대였죠. 최소한의 장비, 최고의 속도, 그리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고립. 당신의 배낭을 메고 텐트를 쳐주는 고용된 포터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충실한 파트너, 그리고 중개자 없이 1대1로 대화하는 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2006년 이 새롭고 위험한 길은 그를 중국의 야생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스촨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류상 목표는 기만적으로 낮아 보였습니다. 고작 해발 6,204m의 개년봉이었죠.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우스운 숫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의 세계에서 위험은 해발 고도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죠. 이 본구리는 그야말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칼 이전에 이곳을 찾은 건 아주 먼 옛날인 1987년 단 한 팀의 일본 원정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거의 20년 동안 이 산은 마치 마법에 걸린 요새처럼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죠. 운터키르허는 자기 자신처럼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팀을 꾸립니다. 발터 노네스와 시몬 캐러가 그와 함께합니다. 이들은 승리의 영광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까지도 함께 나눌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전까지 누구도 진지하게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루트, 바로 북쪽 능선을 선택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세한 설명도 숨겨진 크레바스나 눈사태 위험이 있는 쿨루아르를 표시한 지도도 없었습니다. 수직의 길 매 미터를 스스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마치 낯선 언어로 쓰인 복잡한 책을 읽듯 시시각각 변하는 복잡한 지형을 즉석에서 읽어내면서 말이죠. 등반은 기술과 직관을 시험하는 혹독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의 넓은 등 뒤에 숨을 수도 무정의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팀은 오로지 알파인 스타일로 움직이며 쉽게 후퇴할 길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북쪽 능선은 얼어붙은 바위와 눈이 뒤섞인 혹독한 믹스 구간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교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그 순간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산의 역사상 두 번째 등정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길을 통해 해낸 것입니다. 이 성공은 칼에게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등반의 보물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수직 절벽에서 보낸 20시간의 지옥, 잠과 휴식을 포기했을 때 상이슬과 정상을 가르는 시간이 바로 그만큼이었습니다. 2007년 봄 칼 운터키르허는 네팔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였죠. 그의 파트너는 한때 그의 스승이었지만 이제는 동등한 동료로 나란히 선 한스 카머란더였습니다. 경험과 불굴의 에너지가 결합된 이 듀오는 히말라야의 가장 아름답고도 무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자셈바 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높이 7,350m의 이 산은 완벽한 피라미드처럼 보이지만 칼이 관심 있는 건 단순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남벽, 이전까지 모든 도전자들을 물리쳤던 거대하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요새였습니다. 이곳에는 중간 캠프를 설치할 공간도 텐트를 칠 선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단숨에 벽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벽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죠. 두 사람은 광기에 가까운 전술, 논스톱 등반을 선택합니다. 멈추는 순간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리더를 교대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랐고 단단한 얼음과 불안정한 바위를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고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들은 마치 태엽이 감긴 기계처럼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5월 22일 20시간에 걸친 지옥 같은 공격 끝에 운터키르허와 카메오란더는 최고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이 이 눈을 처음 밟았다고 확신하며 그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환호뿐만 아니라 의심의 안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악계는 동료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논쟁도 있는 곳이니까요. 곧이어 2004년에 슬로베니아 팀이 이미 이곳에 왔었다는 정보가 떠오릅니다. 조용한 진실 공방이 시작됩니다. 슬로베니아 팀은 정상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산속의 아침 안개처럼 희미했습니다. 등반계에 고전적인 회색 지대가 생긴 거죠. 과연 누가 최초였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품을 물고 자신의 초등을 주장하며 시끄러운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칼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산을 법정으로 만들기를 거부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바로 그 루트, 벽 자체를 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터키르허는 이 문제를 역사학자와 기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이 직접 본 사실만을 믿기로 합니다. 그는 말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누가 뭐라고 쓰든 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승리는 완등한 벽 그 자체였고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수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칼 운터키르허는 배낭을 풀 시간조차 없었죠. 네팔에서의 지독한 등반이 끝난 지 불과 8주 만에 그는 이미 다음 거인의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그는 혹독한 카라코람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그의 앞에는 많은 이들이 접근하기 쉽다고 여기는 8,000m급 본구리 가셔부름 이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상업 등반대가 다니지 않는 쪽에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중국 쪽 북벽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하늘의 경계를 지키는 성벽처럼 보이는 어둡고 얼어붙은 요새였죠. 이 계획은 비밀 작전과도 같았습니다. 다니엘레 베르나스코니, 미켈레 콤파뇨니와 함께 칼은 완전한 고립지대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구조 헬리콥터도 따뜻한 차를 든 셰르파도 없습니다. 팀은 세미 알파인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 최대한의 기동성,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힘에만 의지하는 방식이었죠. 사흘 동안 그들은 얼음과 돌로 이루어진 수직의 미로를 기어 올랐고 지도가 하얗게 비어있는 곳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해발 8,000m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과 맞먹는 노력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그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운터키르허와 베르나스코니가 정상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임무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순간 칼은 단순한 등반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꾸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은 등반 루트로 하산하지 않습니다. 산 전체를 횡단하는 즉 트레버스를 감행한 겁니다. 중국 쪽에서 올라 파키스탄 쪽으로 하산을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지붕을 넘어 산을 관통했고 능선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고 낯선 경사면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죠. 지쳤지만 살아남은 두 사람이 파키스탄의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을 때 산악계는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한 시즌에 8,000m급 본구리의 실루트를 개척하고 트레버스까지 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량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영궁에게 상을 쏟아냈습니다. 칼은 이탈리아 산악클럽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파올로 콘실리오 상과 많은 이들이 산악계의 오스카상이라 부르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전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로미티 출신의 재능 있는 청년이 아니라 세계 익스트림계의 엘리트였습니다. 운터키르허는 자신의 커리어 정점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경외심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그에게는 중력이 다른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죠. 때로는 서류에 찍힌 잉크 도장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보다 더 빨리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2008년 정치가 자연의 계획에 개입했습니다. 중국이 올림픽을 이유로 자국 내 산들을 폐쇄하면서 가셔부름 일봉 원정 허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등방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칼은 물러서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파키스탄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낭가파르바트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평범한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고도차 4,000m에 달하는 라키오트 벽,
이전까지 누구도 직선으로 돌파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끔찍한 경사면이었죠. 이 벽은 마치 거대한 바다의 폭풍우가 그대로 얼어붙어 수직으로 하늘에 솟아있는 듯했습니다. 칼은 베이스 캠프에서 이 얼음 요새를 바라보았고 그의 평소 자신감은 깊은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을 종이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훗날 그의 묘비명이 될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삶이란 탄생과 죽음의 중간에 있으며 아무에게도 열쇠가 주어지지 않은 비밀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운동선수의 허세가 아니라 영혼의 문턱에 선 현자의 깨달음처럼 들렸습니다. 캠프의 긴장감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늘 냉정함으로 유명했던 운터키르허조차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는 듯했고 불안정하고 살아있으며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지금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고백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불상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썼죠. 칼은 자신의 경험이라는 저울 위에 위험을 올려놓았고 저울추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원정대의 논리란 고집 센 것입니다. 팀은 이미 와 있고 고소 적응도 마쳤으며 장비도 준비되었습니다. 같은 이메일에서 칼은 스스로에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여기서 물러서야 할까? 이것은 전형적인 의식의 함정, 즉 성공의 관성이었습니다. 이전의 승리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었고 결국 등반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경고가 아니라 그저 건강한 반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칼은 노트북을 닫고 아이스 X를 집어들고 행운이 여전히 자신의 편이라고 믿으며 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칼 운터키르허, 발토 노네스, 시몬 캐러. 세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계곡의 더위는 빙하의 차가운 숨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텐트에 앉아 고도에 적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워밍업으로 팀은 인근의 높이 6,824m의 총나봉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등방에게는 이 산이 커리어의 정점이 되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본 게임을 앞둔 훈련이자 몸 상태 점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실루트를 개척했고 이 성공은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진짜 목표, 낭가파르바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은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결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포위 전술을 포기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바위에 박아놓은 수 킬로미터의 고정 로프도 식량을 미리 채워놓은 중간 캠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알파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낭에 짊어질 수 있는 것만 챙겼습니다. 식량, 가스, 침낭, 그리고 광적인 결단력, 안전하게 후퇴할 길은 없습니다. 등방아들은 수직의 벽에서 자신의 집을 등에 지고 가는 달팽이가 되었고 장비 하나라도 고장나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야심차고 극도로 가혹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락지대를 뚫고 해발 7,000m 지점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곳 아찔한 고도에서 그들은 얼음을 깎아 선반을 만들고 비박을 하며 숨을 고른 뒤 정상을 향한 마지막 등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은 한 조를 이루어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로프, 하나의 운명, 그리고 하나의 호흡으로 묶여 있었죠. 가장 경험이 많은 카를이 주로 리더 역할을 맡아 미로 같은 크레바스 사이로 길을 개척했습니다. 7월 15일 그들은 산의 깊숙한 심장부로 들어섭니다. 고도계는 6,400m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곳의 공기는 배신자처럼 희박해지고 모든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서 달리는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괜찮았습니다. 푸석한 눈과 단단한 얼음이 뒤섞인 까다로운 지형이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전문가들에게는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들 주위는 거대한 백색 침묵의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산은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양은 경사면을 비추고 날씨는 아직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자신감이 넘쳤고 가장 위험한 기술적 구간은 저 위 산등성이 너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대한 얼음 체스판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에 차 묵묵히 장비를 경사면에 박아 넣으며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리며 순식간에 등반을 중단시켰습니다. 7월 15일 낭가파르바트의 날씨는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등반가들은 길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짙은 장막에 갇혀버렸습니다. 끈적하고 굵은 눈이 벽처럼 쏟아져 내리며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죠. 세 사람은 짙은 우윳빛 안개 속에 갇히고 맙니다.
어두운 방보다 방향을 잃기 더 쉬운 그런 곳이었죠. 팀은 거대한 크레바스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세락지대, 즉 이 벽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진짜 얼음 미로였습니다. 수백 톤 무게의 거대한 얼음탑들이 머리 위에서 삐걱거리며 언제든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발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빙하의 깊은 균열들이 새로 내린 눈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험 많고 자신감 넘치는 카를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깊은 눈 속에서 길을 내고 시면을 가로지르는 안전한 다리를 찾는 리더의 힘든 임무를 맡았습니다. 운터키르허는 또 다른 크레바스에 다가섰습니다. 위에서 보기에는 소위 스노우 브릿지라 불리는 눈이 쌓여 만들어진 다리로 단단하게 덮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야가 나쁘고 지친 상태에서는 이 구조물의 강도를 눈으로 판단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카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긴 탐침봉이나 피켈로 의심스러운 곳을 찔러보는 대신 그는 등산화로 발을 구르며 지지대의 안전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수년간 다져온 이 동작이 이번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눈은 단단해 보였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재앙이 닥쳤습니다. 눈으로 만들어진 다리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리더의 발밑에서 그대로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카를은 순식간에 발 디딜 곳을 잃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중력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동료들과 그를 잇고 있던 안전 로프가 팽팽해졌지만 충격은 너무 늦고 너무 급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 구간에는 추락의 관성을 흡수해줄 중간 확보 지점이 없었습니다. 등반가의 몸은 산의 얼음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15m 아파트 5층 높이를 추락하며 좁은 틈의 바닥이나 벽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딪혔습니다. 로프는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떨리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등방에게 가장 끔찍한 순간입니다. 추락의 굉음 직후에 찾아오는 정적. 발턴 오네스와 시몬 캐런은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반사신경이 더 빨랐죠. 그들은 즉시 피켓을 경사면에 깊숙이 박아 넣어 단단한 확보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팀 전체가 시면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리더를 삼켜버린 검은 구멍을 응시하며 얼음벽에 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신음소리든 욕설이든 오스치는 소리라도 좋으니 무언가 들려오길 바라며 카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라키오트 벽의 바람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자비하게 앗아갔습니다. 얼음 뱃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로프는 아래로 늘어져 저 끝에 생명의 신호가 없다는 듯 죽은 무게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싸움이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발터와 시몬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친구를 구하러 내려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하의 물리학과 기하학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카를이 떨어진 크레바스는 넓은 동굴이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깔때기처럼 좁아지는 얼음 구멍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빠른 등반을 위한 가벼운 공격용 장비뿐 좁은 협곡에서의 구조 작업을 위한 무거운 윈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덫 같은 곳에 특별한 장비 없이 내려가는 것은 세 사람 모두에게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 없이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낭떠러지 위 가파른 경사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작업을 위한 불안정한 발판이 될 작은 눈 선반을 파냈습니다. 눈사태용 삽을 들고 동료들은 틈의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톤의 눈을 퍼냈습니다. 그들은 15m 깊이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라도 보려고 애쓰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눈을 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끔찍한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좁은 얼음 협곡으로 그 정도 깊이를 추락하는 것은 고속으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훗날 전문가들은 그런 충격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낮에 시작된 눈은 밤이 되자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드럽고 소리 없는 새 눈이 천천히 크레바스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마치 비극의 흔적을 감추려는 듯 추락 지점 위에 하얀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발터와 시몬은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자연이 친구의 얼음 무덤을 서서히 봉인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16일의 새벽이 밝았지만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침묵의 현장을 무자비하게 비출 뿐이었죠.
발터 노네스와 시몬 캐런은 뜬 눈으로 밤새 사투를 벌인 후 레몬처럼 완전히 짜부라진 채 작은 눈 선반 위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뒤덮인 크레바스를 보며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구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사는 수톤의 새 눈으로 얼음 무덤의 입구를 봉인하며 그들의 리더를 완전히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다른 과제가 놓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을 구하는 것이었죠. 추위에 떨리는 손으로 그들은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원정대 매니저와 카를의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내뱉어야만 했습니다. 카를은 이제 없어요. 이 한마디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가족들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노네스와 캐런은 변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사실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낭가파르바트는 포식자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저주받은 곳에서 도망쳐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라왔던 길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 아래의 경사면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눈사태 지뢰밭으로 변했고 어제 건넜던 연약한 스노우 브릿지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왔던 길로 하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길은 역설적이고도 잔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본부에 자신들의 미친 계획을 알렸습니다. 다른 하산로를 찾기 위해 죽음의 지대인 산등성이를 향해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지만 다른 출구는 없었습니다. 리더도 정신력도 최소한의 식량도 없이 미지의 지형을 따라 수직으로 거의 1km를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은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그들이 대략적인 좌표를 전하고 세락지대를 벗어나겠다고 말하자마자 위성 전화 화면이 꺼져버린 겁니다. 빨갛게 깜빡이던 배터리 표시등이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전자기기의 침묵은 바람소리보다 더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벽 중 하나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일기예보를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말로 격려해주지 못합니다. 두 명의 작은 인간은 이미 친구를 앗아간 거인과 이제 그들을 얼음 같은 무관심으로 바라보는 그 거인과 단둘이 남게 된 것입니다. 두 명의 생존자가 고지대에서 얼음 같은 침묵과 싸우는 동안 아래에서는 거대한 구조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국의 아들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극 소식은 즉시 산악계의 엘리트들을 움직였습니다. 전설적인 실비오 몬디넬리와 마우리치오 갈로가 포함된 신속 대응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산에서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월 17일 그들은 이미 파키스탄으로 날아가며 복잡한 외교 및 물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군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카라코람의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의 비행에 익숙한 군 조종사들이 헬리콥터를 하늘로 띄웠습니다. 7월 19일 항공수색이 시작됩니다. 헬리콥터는 거대한 낭가파르바트 상운을 샅샅이 훑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사들은 실버새들 지역의 눈부신 고원에서 아주 작은 두 개의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과 그들을 구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등방아들은 해발 7,000m가 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기역학의 법칙이 기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회전 날개가 기체를 제자리에 유지할 만큼 충분히 공기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제자리 비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즉시 돌처럼 추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은 지금 당장 그들을 구조할 수는 없지만 도움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종사들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하지만 실제 목숨이 걸린 위험한 기동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조종사는 헬리콥터를 가속시켜 추락 직전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균형을 잡으며 경사면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열린 조종석 문으로 얼음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조준을 하고 비행 중에 귀중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래로는 가장 필요한 물품들이 담긴 컨테이너가 날아갔습니다. 음식, 눈을 녹일 가스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위성 전화기. 화물은 지친 등반가들 근처의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발터와 시몬에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도 같았습니다.
보급품은 이 치명적인 게임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물을 얻고 몸을 녹일 연료가 생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고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 대담한 비행은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없었던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새 위성 전화를 받고 통신이 복구되자 그들은 실비오 몬디넬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히말라야의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에게서 생존을 위한 단계별 지침을 받게 된 겁니다. 몬디넬리는 설명합니다. 탈출로는 산등성이의 안부인 실버 새들을 통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곳의 고도가 7,400m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겪고 암벽에서 며칠 밤을 보낸 탈진한 대원들에게 그 높이까지 다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열쇠였죠. 등방아들은 하늘을 향한 힘겨운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말 그대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아주 느리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능선에 도달해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눈앞에 디아미르 벽이 펼쳐졌습니다. 일반 원정대들이 다니는 정규 루트였죠. 그곳 바위 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전 등반대들이 남겨둔 낡고 빛바랜 로프들이었죠. 바람에 덜렁거리는 이 낡은 고정 로프가 그들의 생명선이 되어주었습니다. 발터와 시몬은 누가 안전을 보장해 줄지 모르는 남의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목숨을 맡깁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킨스호퍼 루트를 따라 캠프를 하나씩 거치며 하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는 그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다시 악화되면서 눈보라를 견디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죠. 매시간 탈진은 심해졌습니다. 체내에 비축된 에너지는 바닥났고 추위는 몸의 모든 세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여정을 산악인들은 트래버스라고 부릅니다. 한쪽으로 올라 다른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보통은 스포츠 영광과 기록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서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네스와 캐러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메달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8,000m급 본구리를 어쩔 수 없이 트래버스한 것이었죠.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얼음 함정에서 탈출하는 도망자처럼 세계 최고봉 중 하나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희박한 공기를 가르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습니다. 7월 24일 끔찍했던 아흐레간의 마라톤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발터 노네스와 시몬 캐러는 고도 5,700m 지점까지 내려옵니다. 보통 사람에겐 여전히 위험한 고도지만 헬리콥터에게는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고도였죠. 파키스탄 공군의 강철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 심연 속으로 보급품을 떨어뜨렸던 바로 그 헬리콥터들이 이제 가장 소중한 것, 즉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착륙합니다. 안전지대의 바위 지면에 헬리콥터의 스키드가 닿았을 때 마중 나온 사람들은 이 구조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조종석에서 나온 사람들은 잡지 표지에 실릴 법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그들을 인계받습니다. 시몬 캐러는 심각한 동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산의 얼음장 같은 추위가 결국 그의 몸에 흔적을 남긴 것이죠. 발터 노네스는 극한까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몸은 오직 의지력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느라 모든 비축 에너지를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사는 미로를 빠져나온 대가로 끔찍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소란과 기쁨 속에서도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은 둘, 하지만 산으로 떠났던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카를 운터키르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길은 저 높은 곳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험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고요한 얼음 성당, 빙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운명에 사는 원정대장을 자신의 빙에 영원히 남겨두며 그 불길한 별명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까? 구조작전을 지휘한 세계적인 산악인 실비오 몬디넬리가 답을 내놓습니다. 그의 판단은 얼음에 내리치는 피켈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산의 혹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지점이 접근 절대 불가 지역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무너져 내리는 세락과 끝을 알 수 없는 크레바스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새로운 구조대의 목숨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도에서 죽은 자를 위해 산자의 목숨을 거는 것은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금기입니다. 빙하는 자신의 비밀을 굳건히 지키며 아주 천천히 센티미터 단위로 아래로 움직일 뿐입니다. 카를은 이 장엄하고 무자비한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산악계에게 이는 자연 앞에서 겸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바위지대에서 구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식어가는 동안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 즉 정보의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고산의 정적은 인쇄기의 소음과 텔레비전 방송의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비극에 대한 소식은 산불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에서 런던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수의 언론과 방송사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낭가파르바트의 어두운 별명, 즉 가장 치명적인 산 중 하나라는 악명을 떠올렸습니다. 언론은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개걸스럽게 달려들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라는 치명적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무자비한 정상의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이런 순간에 생존자들은 종종 십자포화에 놓이게 됩니다. 따뜻한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대중은 책임자를 찾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하죠. 왜 친구를 버렸는가? 그들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 충격과 육체적 탈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발터 노네스와 시몬 캐런은 비난의 물결에 직면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산악계에서 그의 권위가 절대적인 인물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라인홀트 메스너, 수년 전 바로 이 산의 비탈에서 친동생을 잃었던 전설적인 인물인 그가 카를의 동료들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메스너는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행동하며 어떠한 억측도 뿌리부터 잘라냅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위로 올라가 스스로를 구하기로 한 결정이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말은 최고법원의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카를은 죽었고 눈 속에 묻혔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직접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는 얼음 함정에서 시신을 수습하려는 시도가 필연적으로 2명의 추가 사망자를 낳았을 데스존의 잔인한 셈법을 대중에게 설명합니다. 이 이성의 목소리는 비평가들의 흥분된 머리를 즉시 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전문가가 아닌 가족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망한 카를의 아내 질케 운터키르허는 믿을 수 없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슬픔 속에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 대신 그녀는 공개적으로 발터와 시몬을 지지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확신해요. 이 한마디는 모든 윤리적 논쟁에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산이 실수를 용서하지 않지만 악의를 품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이해하며 고발자의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사건의 결론은 객관적인 산의 위험 요소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조사도 과실에 대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사회는 이것이 불안정한 설교와 급격한 날씨 악화라는 치명적인 상황이 겹친 결과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산악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건조한 통계로 남지만 카를 운터키르허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 보관소의 자료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눈사태가 있은 지 2년 후 그의 이름은 새로운 영웅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돌아옵니다. 2010년 산악계에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를 운터키르허의 이름을 딴 국제상이 제정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속도나 난이도에 대한 트로피가 아니라 정신에 대한 상입니다. 심사위원단은 산과 정정당당하게 교감하는 그의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상징적이게도 첫 수상자는 유명한 스위스 머신 울리 슈텍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며 세계 스포츠 엘리트들은 카를이 그들 중 한 명이었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선구자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카를의 죽음과 그의 친구들의 기적적인 구조는 원정대 조직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산악계 전체에 혹독하지만 효과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1세기의 위성통신 장비나 GPS 추적기 없이 어려운 루트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정상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과 떨어뜨려준 전화기가 2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이중통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안전의 황금률이 되었습니다. 카를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미래의 등반가들이 기술 장비의 중요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흔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운터키르허는 순수 알피니즘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산소 마스크 없이, 수많은 셰르파의 도움 없이,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연을 정복하려는 욕심 없이 정상에 오르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는 산과의 전쟁이 아닌 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가볍고 빠르며 정직한 스타일은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카를 운터키르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는 영원히 이 산들의 일부, 즉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한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영원한 수호자로 남았습니다.